반갑습니다. 저는 최강의 혁명가 정진우입니다. 뭐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저희가 1부 해설을 진행할 건데 1부의 주제는 이겁니다. 존재의 함성을 들어라 이 말인데 사실 이 작품이 보기보다 굉장히 해설하기가 좀 까다로운 작품이에요. 그냥 봤을 때 그냥 난 이 액션 영화 그냥 뭐 그렇게 즐기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또 독해 방법이지만 저는 이제 존재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설할 거기 때문에 이 존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클레어의 말에서 잘 드러나는데 클레어가 공룡을 처음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공룡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은 책이나 박물관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장미로 예를 들어 드리면 책에 막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장미를 딱 봤을 때 장미가 어디에 속하고 수술이 몇 개고 암술이 몇 개고 꽃잎이 몇 개고 막 잎은 어떻게 생겼고 막 줄기가 뭐 몇 센티미터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걸 아무리 봐봤자 장미가 날 근본적으로 사로잡는 클레어 말처럼 이렇게 기적 같은 경험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이 적어지고 있는 오늘날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책이나 박물관에서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시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이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영화가 끊임없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의 주제가 그렇게 설정된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제를 정리해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사실 요즘 막 이런 말들도 막 돌아다니는데 막 딘딘은 딘딘이다 이런 말들도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강의 끝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뭐 별거 없는 말이 이 영화에 의해서 어떻게 새롭게 다시 드러나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논란의 중심에는 메이지가 있습니다. 메이지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 그 공룡들을 풀어준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 거의 암세부터 생명이잖아요의 결말을 만들어낸 그 주범이다. 얘가 영화를 다 망쳤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얘 때문에 재미가 떨어졌다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반대로 메이지의 수수께끼를 만약에 푼다면 오히려 영화가 더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메이지를 통해서 이 영화가 의미하는 특히 로쿠드라는 사람이 공룡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메이지가 이 의미를 해명하는데 그 징검다리를 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이 영화가 뭐에 대한 얘기야? 공룡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인간들에 대한 얘기인데? 라고 물으면 메이지가 그 인간들의 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게 이제 블루랑 메이지가 같다. 이 말이 가장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자연과 블루가 같다는 거는 어차피 뭐 블루는 자연에 속한 존재니까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는 메이지다. 이것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는 인간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메이지는 인간이다라는 이 연결고리는 이제 단순히 메이지는 인간이다. 이걸 떠나서 메이지는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래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을 통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는 메이지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는가?
이제 다들 메이지가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숨바꼭질을 하듯이 등장을 했었는데 막 숨어 있다가 아이리스를 놀래키는 장면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활발하고 호기심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이지한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블루한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의 유사성을 감독이 메이지가 처음 드러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 이 아이리스의 다음 대사 들짐승이란 말에 담긴 의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블루랑 메이지랑 영화에서 담당하는 위치는 그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는 대상의 위치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웬이 소통을 해요. 그러면 블루랑 메이지는 소통을 받아요. 그리고 밀스가 억압과 소외를 해요. 그러면 블루랑 메이지는 억압과 소외를 받아요. 받는 위치에 있지 주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루와 메이지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독이 군데군데 숨겨놓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메이지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것인데 메이지가 이제 밀스가 말하는 것처럼 유전자 공학으로 탄생했어요. 그 자연 분만된 게 아니라 유전자 공학으로 탄생했는데 공룡도 그렇거든요. 멸종한 것을 유전자 공학으로 이제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메이지가 언급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장면인데 뒤에서도 언급할 거지만 공룡들과 내가 같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이 영화에서 의미 있고 감독의 통찰력이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있거든요. 블루랑 메이지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다가 이 장면에서 만나게 돼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뭐 블루가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메이지가 그대로 따라해요.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메이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메이지와 블루의 유사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감독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블루랑 메이지가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어색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록구드의 말, 아까 처음에 공룡을 구하는 것이 인간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공룡을 억압하고 소외하면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하게 돼요. 반대로 공룡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면 인간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메이지가 이제 그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연결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이지랑 이제 인간과의 연결고리인데 제가 이거를 메이지가 인간인 것을 더 나아가서 메이지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래적 모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린아이냐? 이렇게 반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니체가 인간이 갓난아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야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징성으로 저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징성으로 읽었을 때 메이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때묻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순수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 메이지가 점점 더 올바른 이제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를 이 장면에서 가장 이제 이 박사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공감과 소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는 엄마로 상징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이 박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장 안에서 공감과 소통 능력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박사가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공감과 소통 능력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민감해가지고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형상화된 게 저는 메이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가 전 여기서 드러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결말이 쓰레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 오히려 이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계속 받기만 하던 메이지, 계속 소통을 받기만, 공감을 받기만 하던 메이지가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공감의 대상이 되다가 공감의 주체로 전환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감독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공감과 소통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가족으로 상징되는 그 장에서 끊임없이 그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르다 보면 메이지처럼 결국에는 소통과 공감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웬과 클레어가 공룡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메이지가 공룡들을 풀어주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가족으로 묶어놓는 이 장면이 연출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른 소통의 장은 가족이라는 곳에서 마련할 수 있고, 그 가족이라는 곳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웬이 소통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영화는 다른 시리즈를 참고할 거 없이 이 그대로 완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충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존재의 함성이 잊혀져 가고 있어. 특히 오늘날 잊혀져 가고 있는데, 밀스나 아이리스처럼 하면 안 되고 오웬과 클레어처럼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밀스랑 아이리스처럼 하는 건 어떤 거고 오웬과 클레어처럼 하는 건 어떤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그거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게 될 것은 소통과 이제 소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는 이제 그 관심이 미래에 향해 있는 반면 소통은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걸 밀스와 아이리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랩터는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소외의 끝판왕을 상징해요. 인도랩터는 소외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사냥과 살상용으로만 설계됐어요. 근데 왜 사냥과 살상용으로만 설계됐느냐라고 했을 때 돈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당장에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걸 만들면 미래에 그 돈을 주어져요. 그 미래의 돈을 위해서 블루는 인도랩터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인도랩터를 위해서 블루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블루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랩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블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밀스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미래에 환산될 돈으로 보이는, 밀스가 그런 식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소외시키거든요. 전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의 눈이 이제 달러로 이제 채워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영화로 또 현대적으로 풀이한 게 이 장면입니다. 안경에 지금 돈 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밀스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밀스는 원래 안경을 쓰지 않아요. 원래 안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장면 즈음에 해서 갑자기 안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위해서 밀스가 이제 안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밀스의 눈에는. 그래서 이 장면이 그거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아이리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리스에서 많이 걸리세요. 왜냐하면 아니 아이리스는 메이지를 좋아하는데 아이리스도 소외의 축에 넣어버려도 되느냐, 뭐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소외의 축에 저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리스가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해요.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굳이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아이리스는 어떤 틀 안에서 어떤 규격화된 틀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와가지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해줘도 되는데 굳이 일찍 오셨네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규격화된 틀이 있다는 게 발음을 똑바로 하라는 데서 드러나요. 이 아이리스한테는 규격화된 틀이 존재하고 그 틀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셨네요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시간에 와야 되거든요. 그 틀에 맞춰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지한테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해요. 근데 발음 하나 잘못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리스한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은 규격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메이지는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지 못해요. 아니 발음 조금 못하면 어때서요? 발음 조금 못한다고 뭐 큰 별일 안 생기거든요. 근데 아이리스한테는 그런 게 조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도 메이지는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오웬의 소통 방식인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오웬이 블루한테 같이 가자고 말을 해요. 근데 오웬이 블루를 섭섭하게 대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막 가면서 블루가 좋아하는 까까도 주고 막 이랬을 텐데 오웬이 블루의 자유를 존중해요. 블루를 섭섭하지 않게 대접해 줄 수도 있었는데 같이 가면, 근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블루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표현된 게 지금 여기 창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블루가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소통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거예요. 제가 미래와 현재를 대비시켰는데 아이리스와 밀스의 관심은 미래를 향해 있어요. 아이리스가 그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미래에 어떤 바뀌어야 될 것, 문법을 계속 교정해서 바뀌어야 될, 메이지를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오웬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편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소통의 모습이다. 이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어색함을 가지실까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차분히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소통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밀스처럼 하면 안 돼, 아이리스처럼 하면 안 돼, 오웬처럼 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리스가 사람들이 많이 반발심을 가지는데 애정은 있어요. 그런데 오웬만큼의 소통은 아니에요. 오웬만큼 올바른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소외로 아이리스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스, 아이리스, 오웬으로 가는 이 소통의 과정, 어떻게 존재의 함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영화가 완결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명확하게 와닿죠. 무슨 말이냐면 현대사회에서 산은 산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산은 밀어서 그곳에 공장을 건설해야 돼요. 산은 밀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해야 돼요. 산은 산이 아니에요. 물은요? 물은 수력 발전소로 해야 돼요. 블루는요? 블루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해요. 블루는 인도 랩터를 위한 희생양이 돼야 됩니다. 메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존재의 함성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부의 주제가 그것이라면 그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딘딘은 딘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그렇게 존재의 함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1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